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그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어, 슬램 수업에서 자율주행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 챕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칼만 필터가 되겠고요. 이 칼만 필터는 여러분들이 18원 화면만 나. 네,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노이즈가 있는 패턴들을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제거하는 기능도 얻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 제거하는 데도 써먹을 수 있지만 한 스텝 뒤에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대해서는 뭐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칼만 필터는 예측하기 위해서 사실 쓰기는 방법은 아니라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칼만 필터는 예측보다는 다이나믹스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잘 쫓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난주 이제 얘기 드렸었고요. 이 칼만 필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이제부터 계속 어려운 것만 팅팅팅 이제 흘러가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졸업 작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맨날 뭐 바쁘다 뭐 4학년 수업들 안 듣고 있는데 숙제들도 계속해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챕터이자 이 과목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칼만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해가 가야 뭐 뒤에 있는 슬램도 이해가 가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측 오차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좋은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칼만 필터라. 칼만 필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부터 쾅쾅쾅 머리를 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시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만 필터는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 뭔가 관측을 하는 것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10발자국 움직였더니 위치가 대충 한 10번째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내가 10발자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대충 한 10발자국 간 것 같은데 근데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산값이 여기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발자국을 또 갔어요. 그러면 더 불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분산값이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주 공간은 둘째 문제고요. 옛날 대항해 시대, 럼주와 해적과 항구에마다 그득그득한 뭐 여자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술과 여자.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에는 현재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그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갈까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갈까요? 바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침반이 있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보면 내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없이 길 다녀보시면 나침반만 가지고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도 있어도요. 지도하고 나침반만 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헤매면 지도상에 내가 이 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산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방향도 내가 대충 북쪽 방향을 향하고는 있는데 내가 그 산에서의 남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위치를 알아야 내가 항해를 할 텐데 현재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옛날에는 바로 6분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나온 공수부대용이나 또는 뭐 저 영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국의 그 SA 뭐지? 영국의 그 영국 첩보부대가 있죠. 뭐 미국은 네이비실 얘기하고 영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교본을 보시면은
이 손가락을 가지고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향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가지고요, 수평선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이 손가락이 해가 이 손가락 중에 몇 번째에 있는지를 개수를 따져서 해의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의 각도를 알게 되면 해의 각도를 토대로 해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해의 각도를 이용해서 위치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육분위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육분위가 없을 때는 손가락 각도 합니다. 이렇게 맞춰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가 없다면 우리는 10발짝으로 갔는지 한 발짝 더 가면 분산값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의 각도를 측정을 했고요. 여기서 해의 각도를 측정을 했고, 여기서 해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되게 빨리 걸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 1시간이 채 안 걸린다면 해의 각도 똑같아요. 근데 대항해 시대이잖아요.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현재의 풍속과 현재의 노트스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 속도면은 내가 몇 킬로미터, 몇 마일 갔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특정 방향으로 갔는데 아까보다 해의 각도가 이만큼이 달라졌다면 해는 계속 움직이니까요. 왜냐하면 해 자체가 거대한 기준이자 해가 지면 각도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의 각도를 토대로 해서 경도 방향에 위도하고 경도가 있을 텐데 경도 방향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뽑는 항해술이 예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문명 게임을 해보시면은 이런 수학적인 방법들,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 계산하는 수학이 있기 전에는 근거리만 배를 타고 항해하죠. 근데 조금 문명이 발전하면 이런 지식들을, 항해술들 관련된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이제 멀리까지 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는 백제에서 당나라도 갔다 오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역법, 수학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딸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좋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봐야 당나라, 그건 해류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해류하고 그다음에 그 육지가 가까워 보일 거 아니에요. 육지를 따라서만 근교로 움직여도 당나라 근처는 갔을 거라, 과연 우리는 대항해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고증이 필요합니다. 고증하시는 분들은 또 이 국뽕 때문에 무조건 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칼만 필터, KF라고 하는 기호들로 앞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이 칼만 필터는 내가 관측을 해서 이 관측 결과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적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는 해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서쪽으로 계속, 동쪽인가요?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해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측 오차가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해의 움직이는 속도만큼 그 당시에는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동하는 속도를 별로 안 따져도 되겠지만, 뭔가 서쪽으로 갈 때랑 동쪽으로 갈 때 해의 움직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하는 기법도 필요할 거고, 현재 배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 관측하는 장비들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바람개비 휘 도는 거를 배 앞에다 달아놓고 그 바람개비가 어떤 속도를 몇 바퀴를 분당 도는지, 그럼 또 분당 도니까 분당? 1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당? 시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거리라고 하는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V는 T분의 S이기 때문에 거리를 표현하려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옛날 혼천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운 거예요. V가 0이니까. 근데 내가 움직이면서 거리에 대한 걸 보정을 하려면 시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아야지 관측에 대한 오차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항해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계가 정교하게 나왔던 유럽 쪽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은 그러면 맨날 실크로드로 연락 넘어가고 중간에 손오공도 나오고 요괴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가지를 못하고 육지로 간 거는 동북아시아 전체가
사실은 수학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 지식과 시계라고 하는 엄밀한 장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항해 기술을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손재주가 좋았던 저희 누구냐, 세종대왕 친구, 요새는 거의 브로맨스를 다루고 있지만 누군지 이름도 모르겠네. 기억이 임경업인가 아닌데 뭐 그런 양반들 테크니션이죠.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들, 과학자는 아니고 테크니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짜질구레한 걸 만들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그 당시로서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맨날 나오는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포 포신 얘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2학년 역학 시간에 해드렸지만 대포 포신을 가지고 역학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전략무기였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좀 더 멀리 쐈으면 좋겠는데 멀리 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쏘고 그 사이에 기병대가 치고 들어가면은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저쪽이 먼저 대포를 쏘면 우리 쪽 기병대가 들어갈 때 대포에 먼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포 사거리가 중요한데 대포 사거리를 늘리려고 하다 보면 뭔가 포신이 길어져야 되고 포신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두껍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또 두껍게 하려면은 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께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두께가 또 깨지면 안 되니까 깨져서 우리 편 대포 쏘는데 우리 쪽에서 대포가 터져가지고 다 죽고 그래서 이 대포에 대한 연구를 해갖고 오면 상금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약적으로 역학들 스트레스라고 하는 응력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맨날 그놈의 뭐죠 그 미사일 쏘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생긴 거고 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의 레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학에 투자를 했으면 어찌 됐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요 수식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 수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복잡하다. 이 9줄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수식 딱 보면 뭐야 이건 난 못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처음부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 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자마자 기절하는 일들을 좀 빠지시는 기절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예제 중에 테스트 3번을 지금 돌려보면요. 여기 파란색에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데이터가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인 커브에 거의 가깝죠. 칼만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칼만 필터는 전 단계, 후 단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생긴 사인 커브를 잘 쫓아 들어간 다음에 거의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파란색의 영향력을 거의 없애버립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원본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어요. 흔들려요. 그러면 얘네들을 개무시하고 칼만 필터는 이거를 쫙 없애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만 파악해내는 굉장히 재밌는 필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많다. 노이즈가 많아? 칼만 필터 써보려니까 칼만 필터 쓰면은 노이즈가 대폭 줄어든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충 내가 잘 아는 에버리지 필터 쓰면 될 것 같은데 에버리지 필터 쓰면 절대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또 남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이 칼만 필터가 왜 좋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칼만 필터 쪽을 지금부터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만 필터를 이해하시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제어에서 배운 게 너무 없어요. 그분 수업에서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문제를 표현하는 기법은 로봇공학 응용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화 할 거기 때문에 이산화하는 과정도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러한 2차 시스템들, 매스 스프링 댐퍼라고 하는 2차 시스템을 어떻게 스테이트 형태로 표현하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대충 PID죠. 그딴 지식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졸업생이 뭐 어디 회사에 있는데 만났는데 황모 군이었는데 그 PID 배운 거는 잘 써먹고 있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냐? PID만 잘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 오겠다고 그러면 제가 잘라버릴 건데요. PD 컨트롤 PID밖에 졸업하고서 모르겠다. 참 대학원에 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오겠다고 그래도 잘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원래 4학년이기 때문에 이 4학년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를 토대로 해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지식에서 보면 1학년 수학에서도 2차 시스템, x를 2번 미분했으니까 가속도가 있잖아요. 가속도가 있고 움직이면 댐퍼나 스프링이 나를 거꾸로 못 가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파형은 흔들리는 파형이 얻어지죠. F는 외력 F입니다. 그래서 매스 스프링 댐퍼가 있는데 내가 바닥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개에다가 또는 매스에다가 F를 때려 넣으면 어떻게 얘가 움직일까?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바로 이 소식이고요. 외력이 없으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1학년 수학에 나오는 답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힘 F가 있으면은 이 부분이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퍼티큘러 솔루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력이 없을 때는 이 녀석은 툭 치면은 띠용 하다가 저절로 멈추겠죠. 얘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매스 스프링 댐퍼들을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 특성입니다. 매스가 크면 또는 댐핑이 크면 또는 K가 크면 작으면 이런 요소들로 갖춰져 있는 주파수 대역들이 매스 스프링 댐퍼 3개가 어떤 값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외력이 없을 때 이 녀석은 혹시라도 툭 하고 외력이 잠깐 지나가면 어떤 거동을 할지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 레벨의 영향을 갖고 있고요. 댐퍼가 없으면 n분의 k가 바로 오메가 n 제곱 주파수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C가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깎여 들어가는 익스포넨셜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F가 들어가면 보통 해가 더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제어 수식은 여기까지고 F 대신에 PID를 집어넣으면 또는 PD를 넣거나 P를 넣으면 제어를 할 수 있더라까지 얘기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솔루션을 풀어보면요. 여러분들 1학년 수학 책들을 찾아가지고 배워보시면은 미분 기호를 D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미분을 Y를 2번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D제곱 Y, D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분이 없으니까 D가 없죠. D 있는 것과 y를 분리해서 y만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은 수식이 ad 제곱 더하기 bd 더하기 c y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0이 되면 d는 두 가지 경우가 근의 공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 보시면은 이 문제는 d 제곱 y 5dy 4y가 됩니다. 그러면 y를 뽑아놓고 보면 d 제곱 더하기 5d 더하기 4y는 0. 이건 풀 수가 있죠. d 더하기 1, d 더하기 4y는 0. 그런데 이게 D는 마이너스 1이고 D는 마이너스 4인 게 아니라 뒤에 Y가 있고 D는 상수가 아니라 미분 기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D 더하기 1 Y는 0인 경우를 따지거나 D 더하기 4 Y는 0인 경우를 따지면 D는 이제 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D 더하기 Y는 0, Y 한번 미분한 거 Y는 0, D 더하기 4 Y는 0, y를 한번 dy는 y를 한번 미분한 거잖아요. y 프라임 더하기 4y는 0. 이거는 우리가 풀 수가 있죠.
네, 혹시나 못 푸는 분들 때문에 y 프라임 플러스 y는 0인데 이때 y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t분의 dy는 y를 넘기면 마이너스 y, y하고 dt하고 같이 모아보면 y분의 dy는 마이너스 dt. 양쪽을 적분하면 네, y분의 1 적분하면 뭐예요? n은 y가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t 그리고 적분을 했으니까 상수 c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에 대한 거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c는 뽑아서 또 다른 상수로 바꾸면 이렇게 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y는 c 2에 밑에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면 c1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대신에 x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4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 4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해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합쳐 놓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스 스프링 댐퍼에서 매스 스프링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쭉 정리해서 여기는 따로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를 뽑아보면 d제곱 플러스라서 여기 허수 i가 필요하게 됩니다. 허수 i가 필요해서 위에 i가 여기에도 지수로 다 올라가 있고요. 이 i가 포함된 경우에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쓰게 되면 코사인 i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정리하면 하이퍼블릭 사인 코사인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오일러 공식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뭔가 사인 파형이 나온다. 여기는 지금 매스하고 스프링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이퍼블릭 펑션 책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파티큘러 솔루션 찾는 거예요. 수학책에서 1학년 수학 자료에서 뒤져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거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손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대학원 시험 같은 거에서는 이런 거 내면서 못 풀면 그냥 집에 가세요 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관점을 바꿔서 컨트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수학적인 거를 되게 빠르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컨트롤러로 돌아와 보면 my2.cy.ky는 ft 외력 f를 대신하는 게 뭐냐?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PID 같은 걸 때려 넣는 거죠. U가 0이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분이 0이어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시스템 다이나믹스 중에 로봇은 어떻게 돼요? M, 세타, 세타 2 닷, 플러스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는 토크. 이 토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로봇공학에서 했죠. 이 녀석이 슉 하고 땅으로 떨어져 내려갔죠. 그 수식들이 바로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이 로봇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비선형이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간편한 이 매스 스프링 댐퍼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는 여러분들 로봇공학 응용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y를 x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y를 한 번 미분한 걸 x2라고 정의하면 이 수식은 y에 대한 두 번 미분, y에 대한 한 번 미분, y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x1과 x2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x1, x2를 벡터화하게 되면 x라고 하는 스테이트 베어리어블, 스테이트 상태 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 변수가 차지하는 공간을 상태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자, 이 수식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x1은 y, x2는 y 토트예요. 얘네들을 x1과 이 수식을 x1과 x2의 조합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m이 있으니까 헷갈려서 m을 다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m은 넘어가 있겠고요. y2 닷은 뭐예요? y 도트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이 부분은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니까 x2 도트라고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y 도트는 뭐예요? y 도트는
x2잖아요. x2라고 써놨어요. y는 뭐예요? x1이죠. 그래서 x2 도트 x2 x1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지 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난질은? 자 그런데 이 m을 다 나눠서 여기까지 수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이 수식 하나와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무언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 도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x 벡터예요. x 벡터는 상태 벡터가 되겠고요. x1, x2의 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보시면은 y에 대한 2차 미분인데 이거를 2차 미분인데 한번 미분한 거를 변수로서 추가를 하다 보니 공간이 2차원 문제처럼 바뀐 겁니다. 원래는 y인데 y만 있어야 되는데 한번 미분한 것들을 공간 안에 벡터로서 넣어 보니 차원이 두 개인 문제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x 벡터를 x1, x2라고 했기 때문에 x 도트는 x1 도트, x2 도트가 되겠죠. x2 도트는 뭐예요? 여기 있는 수식 얘네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자 x1, x2로 나와서 이렇게 행렬곡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x1 도트는 뭘까요? x1 도트를 하게 되면 x1 도트는 y의 도트가 되겠고요. y의 도트는 x2가 되죠. 그래서 x1 도트는 0, 1, x2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하고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x라고 하는 상태 벡터를 미분을 하면 행렬과 상태 벡터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는 거고요. 이쪽 왼쪽은 상태 벡터를 미분을 했기 때문에 x 도트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행렬은 a가 되고 얘는 상태 벡터 x가 돼서 수식이 겁나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이거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미분을 2번 하든 3번 하든 4번 하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보기가 훨씬 편하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상태 공간으로 바꾸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도트는 ax 이게 상태 방정식이에요. 스테이트 방정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x 도트는 ax 이렇게 나오지 않고 x 도트는 무언가 함수 안에 x하고 t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배우실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했던 수식들 보시면은 이렇게 ut 이렇게 따로 입력 u가 붙을 수 있었고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경우는 여기 xt 들어가고 여기에 u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진짜 풀기가 어렵고요. 이 녀석은 여기가 플러스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풀기가 쉽습니다. 슬라이딩 모드로 제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비선형 제어기를 배울 때 이 상태 공간으로 바꾸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 인풋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u가 들어갔잖아요. 이 u 그대로 있기 때문에 x 도트는 ax에다가 여기는 0. x1 도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x1 도트는 이걸 미분하면 되죠. x1 도트는 그냥 x2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0일이고 u에 영향이 없으니까 0. 근데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이 방정식에 여기 u가 붙어 있으니까 1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얘는 하나의 또 다른 행렬이라 ax 더하기 bu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아마 다른 학교에 진학을 하시면은 대학원에서 선형 제어라고 배울 때 이 수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는 로봇 전문 학과니까 대학원에서 배울 거를 거의 대부분 다 배웠죠. 그래서 x 도트는 ax 더하기 bu 석사 때 배울 거를 거의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돌아가서 제어 쪽에 라플라스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난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지만
오히려 위쪽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밑에가 허약한 게 우리 과의 특징 중에 하나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U가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호모지니우스 X도트는 AX인 경우만 보시면은 여기가 X도트는 A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거나 또는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 이 A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두 개가 똑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D 붙인 거하고 똑같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한 번 미분하면 S자가 하나 붙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 미분을 한 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D로 표현하게 되면 최종적인 수식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 과정하고 똑같게 우리가 01-n분의 k-n분의 c인 형태일 때 이때 이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합니다. AV는 람다 V. 이 행렬 A는 무언가 상수배한 벡터하고 벡터 V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행렬에서 보시면은 선형 변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환이 짝대기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람다는 상수이고 A는 행렬입니다. 그러면 얘가 넘어와서 A-람다 I, V는요.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은 V가 0일 때도 만족하겠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A 빼기 람다 I가 뭔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가 0이 되는 걸 찾아보시면은 람다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식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때 이 람다 값들이 무슨 값을 갖냐만을 보면 이 시스템은 안정돼 있다 또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말겠습니다. 여기도 헷갈리고 여기도 헷갈리니까 아이겐밸류라는 것들을 써서 A 매트릭스가 갖고 있는 성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은 X 도트는 여기가 AX, 여기가 X가 벡터가 아니라 만약 그냥 상수로 표현했다면 A 값이 양수여야 될까요? 음수여야 될까요? 양수이면 발산할까요? 음수이면 발산할까요? 이게 넘어가면 X 도트 빼기 AX는 0이라는 수식일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DT분의 DX는 A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X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DT를 보내서 lnX는 여기 미분해서 AT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 X는 2의 AT 플러스 C라서 최종적인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돼요? 양수이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수렴합니다. A가 양수이면 여기가 빼기 양수인 경우에는 이 수식은 발산하고요. A가 음수이면 여기가 뭔가 더하기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수렴합니다. 2의 마이너스 t 형태가 되니까 A가 양수이면 발산할 것이요. 음수이면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우리가 보더라도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양수이면 이 시스템은 수렴을 하게 됩니다. 되게 증명하기도 편하고 좋은 얘기인데 이 스테이트 공간에 대한 하나의 사례, 선형제어 시간에 보통 다루는 얘기라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짤막하게만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좀 써놨네. 무언가 선형 모델은 x 도트는 ax 더하기 bu 이게 미분을 수백 번을 하더라도요 x 벡터 안에 미분을 많이 한 걸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a의 아이겐밸류는 바로 여러분들이 폴, 극점이라고 배웠죠. 극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극점이 음수 영역에 있어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폴이 왼쪽에 있어야 안정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걸 얘기하면은 이때의 아이겐밸류가 음수여야 음수인가? 양수인가? 그 부호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폴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루트로커스, 근궤적,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아이겐 밸류 서로 그다음에 수학에서 미분하는 거 그 네 가지가 다 서로 물려 있는데 그것들을 밑에 있는 다른 방법들은 하나도 못하니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은 선형이죠. x 벡터에다가 매트릭스를 곱하니까 선형.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비선형입니다. 그래도 얘는 더하기 u라서 입력 파트는 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u가 함수 f에 들어가서 이제 완벽한 다이나믹 시스템일 때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뭔가 스타일대로 보시면은 로봇공학에서 나왔던 m 세타 2다 물론 m이 세타입니다만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 이 수식은 여기 토크가 이렇게 따로 붙기 때문에 바로 이 수식에 이게 아니죠. t가 뭔가 복잡한 수식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모드 제어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팍팍팍 잘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앞부분 로봇공학 응용에서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뭔가 수업 시간에 4학년 때 배우시는 것들은 사실은 대학원 과정하고 굉장히 결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시면 이런 수식만 나오지 무슨 미분 두 번 한 수식 이런 것들은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뭔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더라도 대충 PD 컨트롤 하면은 돌아는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을 안 나온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 졸업자들이 될 거고 이런 수식들을 보고 어떻게 이 수식을 이해한 다음에 내가 만난 문제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처리하더라 라는 그 연계 과정들이 잘 돼야 돼요. 이것들을 보고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난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억지로 이런 스테이트 공간에 대한 수식들을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를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칼만 필터를 보시면 조금 아까보다는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왜 미분이 없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수식의 x 도트는 ax 더하기 bu였잖아요. 자, x 도트는 뭐예요? dt분의 dx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산화해서 펼쳐놓으면 델타 t분의 x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x를 xk라고 놓고 전 스텝의 값을 xk-1로 놓으면 수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여기가 xk 그리고 전액의 xk-2가 이 수식을 다 바꾸면 xk 빼기 xk-1 곱하기 델타 t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ak xk k-1 k-1 플러스 b k-1 uk-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xk 남겨놓고 k-를 넘겨서요. xk-1인 것과 뭔가 합쳐서 하나가 나오고요. 델타 t하고 b하고 합쳐서 무언가의 uk-1이라는 수식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놓고서 이 수식을 보면 되게 비슷하죠. 이제 xk 이 앞에 뭐 이게 바로 fk uk 있죠. uk 여긴 k-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얘네들 관계들을 보시면은 k와 k-로 현재의 k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하면서 잘못해서 여기가 k여야 되는데 k-로 이렇게 써놨어요. 오메가 k는 뭘까? 얘가 바로 노이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식이 나오면 모르겠다 나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웠던 과정하고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제가 했던 수업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바로 x도트는 ax 더하기 b요라고 하는 미분이 된 수식을 이산화해서 바꿔놓은 수식입니다. 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은 이제 뭔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칼라 필터로 넘어가야죠.